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 설아의 목소리가 현관 앞에서 터졌습니다. 왜 집안이 이래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스 3개만 남은 빈집에서요. 설아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민호도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 둘도 현관에서 두리번거렸습니다. 할머니, 집이 왜 이래요? 큰 손주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 집 팔았어. 오늘부로 내 짐도 다 뺐고 이번 주 안으로 너희도 정리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조금의 분노까지 모두 읽혔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설아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저희랑 상의도 없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내일 아침 7시에 이사 트럭 온다.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잘못한 거 너희가 제일 잘 알잖아.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아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애들은요?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지훈이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집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한정임입니다. 올해 74입니다. 남편 박철수는 15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59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20년 넘게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그때 34이었습니다. 며느리 설아와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5살, 딸 지민이가 3살이었습니다. 민호 부부는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컸습니다. 밤마다 텅 빈 집이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래, 그러자. 함께 살면 좋겠구나.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민호 가족이 이사 온 건 남편이 떠나고 한 달 후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제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최고야.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며느리 설아도 처음엔 상냥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하지만 그건 처음 석 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말투가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어머님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먼지 쌓이면 애들 호흡기에 안 좋아요.
저녁은 6시에 딱 맞춰주세요. 민호가 7시까지 들어오거든요. 저희 빨래랑 어머님 빨래는 따로 구분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하나하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며느리 말이 맞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새벽 5시 30분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손주들 도시락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지훈이는 김밥을 좋아했습니다. 지민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했습니다. 둘 다 챙겨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나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걸레질, 화장실 청소, 베란다 정리,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동네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시급 9,500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 용돈을 썼습니다. 집에 손 벌리기 싫었으니까요. 오후 3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빨래를 걷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설아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 손주들이 좋아하는 생선구이, 모두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 정각,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들은 짧게 인사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설아가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손주들 숙제 봐주기도 제가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사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공짜 일꾼인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는 걸요. 손주 지훈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랑 안 놀아요? 친구 할머니는 같이 놀아준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바빠서 그래. 나중에 놀아줄게.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설아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애들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친정 좀 다녀와도 될까요? 집 좀 봐주세요. 어머님, 김장 좀 도와주세요. 저희 둘이서는 힘들어서요. 저는 모두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11월 초였습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유난히 아팠습니다. 일어나려는데 허리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작게 신음을 냈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잡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도시락은 싸야 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 가야 하니까요. 부엌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프라이팬을 들 때마다 허리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마가 축축했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설아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저는 괜찮은 척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설아는 도시락만 챙겼습니다. 지훈아, 지민아, 빨리 와.
늦겠어. 손주들이 도시락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민호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삼겹살 어때요? 회식 취소돼서 일찍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민호도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겨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허리뿐 아니라 다리까지 저렸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에 전화했습니다. 예약 가능하세요? 오전 11시요. 네 갈게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저처럼 허리 아픈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한정임 환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요. 아침부터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아파요. 다리도 저리고요. 선생님이 허리를 눌러봤습니다. 여기요. 아이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어요. MRI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디스크가 많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수술 고려해야 해요. 수술이요. 내 보존적 치료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뼈 사이로 무언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글쎄요. 한 1년쯤 됐나? 계속 참으셨군요. 일이 많으세요. 내 집안일이랑 손주 돌보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무리하셨어요. 이제라도 쉬셔야 해요. 일단 입원하시고 수술 날짜 잡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입원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수술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진통제 처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1시간쯤 있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왔니? 간식 줄 테니 좀만 기다려. 아니요, 괜찮아요. 친구네 가서 먹고 올게요. 지훈이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지민이도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삼겹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민호가 말한 거였습니다. 고기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상추를 씻었습니다. 쌈장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느렸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으니까요. 7시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우와, 벌써 다 준비하셨네요. 민호가 웃으며 손을 씻었습니다. 설아와 손주들도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나 먹어.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설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저희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가. 설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손주들도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홀로 부엌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 하나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깨진 조각을 주웠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프면 짐이 되는구나. 내 건강은 관심 대상이 아니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입원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입원한다. 수술 받아야 해서.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그런 일이?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말해도 달라질 게 없잖아. 너희 바쁜 거 아는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어디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늦는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입원실에 짐을 풀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엔 일흔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보호자는 딸인 듯 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엄마 물 좀 드실래요? 네, 고맙다.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이 쓰랬습니다.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안 오세요? 네, 혼자예요. 간호사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잘 챙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술 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 뽑고 심전도 찍고 가슴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병원 어때요? 괜찮아. 내일 수술인데 제가 가 있을까요? 아니야, 바쁘잖아. 나 혼자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식사가 나왔습니다. 미역국과 흰밥, 반찬 2가지였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다 먹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깨어났을 때 회복실이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픈 데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못 갈 것 같아요. 푹 쉬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곧 다가올 거라는 걸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괜찮아.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방에 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아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좀 쉬시다가 저녁 준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허리에는 아직 깁스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뭐 해줄까? 민호가 좋아하는 거 해주세요.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요. 설아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봤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돼지고기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소엔 30분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게 느렸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들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 먹었어요.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설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손주들도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틀고 접시를 씻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호와 설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구석에 서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너무 불편해. 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친구들 집에 초대하고 싶어도 어머니 눈치 보여서 못하겠어. 애들 일정도 다 어머니한테 맞춰야 하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끼리 살면 더 편하긴 하지.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은 아니었잖아. 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설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답답해져요. 어머니가 계시면 집에서도 편하게 못 쉬겠어요. 항상 뭔가 신경 쓰이고. 그럼 어떻게 할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은 우리 가족끼리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는 엄마고 우리는 우리니까.
설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선명하게,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편의 시설일 뿐이라는 걸,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치워두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설아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설아는 짧게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필요한 사람인 척 살아야 하는가? 그날 오후였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부동산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매물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원룸, 투룸, 작은 집들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곳에서 혼자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집을 떠나겠다고.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설아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친정 엄마 생신이에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죠? 어머님, 다음 주에 지훈이 학원 상담 있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어머님, 김장 언제 하실 거예요? 저희 친구들한테도 좀 나눠줘야 해서요. 저는 모두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온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대답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 집을 산 돈, 그리고 남은 돈,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기회를 기다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곧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는 주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는 그 말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이 제게 준 상처, 그 상처가 저를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똑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집안일하고 반찬 가게 알바 가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묵묵히 참는 게 아니라 언젠가 떠날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에 일주일 여행 가려고요. 회사에서 휴가 나왔거든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제주도요. 애들도 데리고 가족 여행 가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겠다. 많이 놀다 와.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 좀 봐주실 수 있죠? 혼자 계시기 심심하시면 친구분들이라도 만나고 그러세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민호 가족은 다음 주 월요일에 떠났습니다.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일주일 후에 올게요. 집 잘 부탁드려요. 저는 현관까지 나가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택시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집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번호를 찾았습니다. 동네 부동산이었습니다. 최종호 부동산. 저는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2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최종호 부동산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기 집 좀 팔고 싶은데요.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아, 거기 30평짜리 아파트 맞죠? 제가 잘 아는 동네예요. 언제 한번 댁으로 방문해도 될까요? 내일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종호 사장님이 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시네요. 관리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급하게 파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빨리 팔고 싶어요. 일주일 안에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만 낮추시면 3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요즘 이 동네 매물이 귀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제가 바로 매물 올리고 연락드릴게요. 사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집을 파는구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연락 온 데가 있어요. 내일 집 보러 오신대요.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다음 날 오전 예비 구매자가 왔습니다. 30대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둘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거실, 베란다, 방, 화장실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은 것 같아. 아이들 키우기 딱 좋겠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하고 싶대요. 잔금은 2주 안에 준비 가능하시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계약 진행해 주세요. 다음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잔금일은 2주 후였습니다. 민호 가족이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바닷가 마을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 강원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봤습니다. 해안도로가 보이는 단층집,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전세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했습니다. 내일 보러 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다음 날 아침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20분쯤 가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마당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둘러보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있고 방이 2개 있었습니다. 부엌도 작지만 아담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금 언제 드릴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그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집이 정해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집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남편 사진, 손주들 어릴 적 그림.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5개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나하나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구나. 하지만 내 것은 이것뿐이구나. 박스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조용히 쌓아뒀습니다. 민호 가족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잔금일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만났습니다. 구매자 부부가 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돈이 이체됐습니다. 제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명예 이전은 일주일 안에 완료됩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선선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돌아갈 수 없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짐을 싣고 떠날 날을 정했습니다. 민호 가족이 돌아오는 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날짜를 예약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을 맞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5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 부엌, 복도, 방, 모든 곳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이제 정말 안녕.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민호 가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한정임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정임으로요. 일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민호 가족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짐 실어 가겠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소로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제 방에 쌓인 박스들 5개가 전부였습니다. 거실 가구는 그대로 뒀습니다. 부엌 살림도 그대로였습니다. 제 것만 가져가면 됐습니다. 15년을 살았지만 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박스 어디 있으세요? 방 안에 있어요. 5개예요. 직원들이 박스를 날랐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다른 짐은 없으세요? 네, 이게 전부예요. 직원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주소로 가면 되죠? 네, 부탁드려요. 트럭이 떠났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반찬, 우유, 모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싱크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그릇들,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제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손주들이랑 놀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럴 시간은 없었습니다. 항상 집안일에 쫓겨 살았으니까요.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옷까지만 넣어둔 가방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아와 손주들도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언니, 들어와.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설아가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집안이 이래요? 민호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손주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왜 이래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그냥 섰습니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이 집 팔았어. 일주일 전에 계약했고 어제 잔금 받았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아는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손주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집을 팔다니. 그게 무슨... 저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집이야.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이지. 하지만 엄마,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설아가 소리쳤습니다. 애들은요?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너희랑 안 살 거야. 민호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어디 가실 건데요? 새 집 구했어. 이미 이사 갔고.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그런 준비를...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저는 설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잖아. 너희는 내 말 들은 적 없으니까.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말 기억나니?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고. 그 말. 민호와 설아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민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나 다 들었어. 너희가 불편하다고. 나 없으면 편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다 들었어. 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너희 진심을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길 갈 거야.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저는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민호야, 일어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너희랑 살았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렇게 살았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 한 번도 내가 힘든지 물어보지 않았어.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집 말이야. 아빠랑 내가 20년 넘게 일해서 산 집이야. 너희가 단 한 푼도 생활비 낸 적 없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아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집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무료 가정부도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정임이야.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한정임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지민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싸서 나가. 새 집주인이 토요일에 들어온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댁이 있잖아. 아니면 전세 구하든지.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설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이렇게 할 거야. 너희가 원했잖아. 나 없는 삶을. 이제 그렇게 살아. 민호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그만해. 이제 끝이야. 저는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 살아.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야.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차역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5년을 산 곳이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한정임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거리들, 사람들 모두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차가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다였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역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닷바람이었습니다. 짠내가 났습니다. 좋은 냄새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새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아, 거기 언덕 위 집. 경치 좋은 곳이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요. 차가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왼쪽으론 바다가, 오른쪽으론 산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슈퍼마켓, 식당, 약국, 작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차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하얀색 외벽에 파란색 지붕이었습니다. 마당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코스모스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예뻤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이삿짐 박스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5개, 제 전부였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풍경을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반복됐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박스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새집이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그림도 꺼냈습니다.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지훈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지훈이와 지민이 모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걸어서 15분쯤 걸렸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새로 오셨어요. 네, 언덕 위 집으로요. 아, 그 집. 경치 좋죠? 저는 장을 봤습니다. 쌀, 김치, 계란, 두부, 파, 고추. 기본적인 것들만 샀습니다. 계산하는데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짐을 들고 다시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고 싶은 거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속도로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주황빛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수많은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이제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잔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5시 30분이 아닌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시락 쌀 필요도 없었습니다. 청소할 큰 집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우유였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언덕을 내려가 해변으로 갔습니다. 모래사장이 나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민호와 설아, 손주들, 서울에 두고 온 삶.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박원래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산책하세요. 내 바람 쐬러 나왔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 좋죠? 매일 걸으면 건강해져요. 저도 매일 걸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동네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바다 이야기.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시니 심심하시면 언제든 놀러 오세요. 제 집은 바로 옆이에요. 고맙습니다. 꼭 그럴게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국수를 삶았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 정리를 했습니다. 풀을 뽑았습니다. 꽃에 물을 줬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노을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예뻤습니다. 아니, 어제와 똑같았지만 제 마음이 더 여유로워져서 더 예뻐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날이 왔습니다. 세 번째 날도 왔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새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작은 일들을 했습니다. 청소, 요리, 빨래.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도로,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그쪽은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는 장인어른 댁에 있어요. 눈치가 보여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는 볼 수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끔 전화드려도 될까요? 그래. 전화는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제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밀려갔습니다. 삶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고 반복되지만 그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것,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곳, 바닷가 마을, 작은 집, 그리고 한정임이라는 제 이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삶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바다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제 것이었습니다. 식사 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변을 걸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이었지만 매일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파도가 높았고 어떤 날은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어떤 날은 안개가 끼었고 어떤 날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산책하다 보면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박원래 할머니는 자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산책하세요. 내 날씨가 좋아서요.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저는 할머니 집에 자주 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늑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내줬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에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오히려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자식분들은 어디 계세요? 서울에 있어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 마음 알아요. 저도 그래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니까요. 저는 차를 마시며 할머니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구나.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계란을 올렸습니다. 간단한 점심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텃밭을 가꿨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를 심었습니다. 고추도 심었습니다. 토마토도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줬습니다. 싹이 나는 걸 봤습니다. 자라는 걸 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도 붉었습니다. 바다도 붉었습니다. 모든 게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생선을 구웠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음미하며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왔습니다. 비슷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하루를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노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원래 할머니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어머님도 오세요. 사람들 만나면 좋아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 말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회관에 갔습니다.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모두 웃으며 반겼습니다. 어머님 새로 오셨어요. 환영해요. 우리 동네 와주셔서 고마워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텃밭 가꾸는 법, 건강관리법,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좋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바다가 더 파랗게 보였습니다. 하늘도 높았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했습니다. 바닷바람에 감사했습니다. 조용한 집에 감사했습니다. 제 시간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저희 이번 주말에 엄마 뵈러 가도 될까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 민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토요일에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민호 가족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지훈이와 지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보고 싶었구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민호와 설아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 지냈어.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설아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이 참 예쁘네요. 경치도 좋고요. 민호도 창밖을 봤습니다. 와, 바다가 보여요. 여기 정말 좋은데요. 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은 신나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매일 바다 보고, 산책하고, 책 읽고, 그렇게 지내. 재미있어요. 응, 재미있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여기 살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서울에서 살아야지. 학교도 다니고,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지민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자주 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전세 구했어요. 다음 달에 이사 가요. 그래, 잘했네. 설아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어머님 고생만 시켰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설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 설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잘 살게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가끔 찾아뵐게요. 그래. 오고 싶을 때 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했습니다.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파도에 발을 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제 공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한정임으로 사는 삶. 이게 내 삶이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진짜 자유롭다. 6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겨울은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바다를 봤습니다. 창문을 열면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커피를 내려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오후쯤 정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로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눈이 쌓였습니다.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작은 집에서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생강차였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엄마, 눈 오죠? 거기도요.
응, 지금 많이 내려. 조심하세요. 길 미끄러우니까. 그래, 걱정 마. 민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설날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와. 손주들도 데리고 와. 민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꼭 갈게요. 엄마 건강하세요. 너희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조금 개었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예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마당도, 지붕도, 바다 쪽 언덕도 모두 하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눈을 치웠습니다. 삽으로, 천천히, 힘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 집이니까, 제가 치우는 거니까. 박원래 할머니가 옆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혼자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이서 눈을 치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으며 금방 끝났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점심하실래요? 국수 끓일 건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고마워요. 할머니 집에서 따뜻한 국수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겨울나기 준비, 건강관리, 내년 봄 텃밭 계획,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눈 위에 반짝였습니다. 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시집이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음미하며 좋은 구절이 나오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다시 보였습니다. 파랗고 넓었습니다. 저는 다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변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모래에 찍혔습니다. 파도가 와서 지워갔습니다. 그리고 또 찍었습니다. 반복됐습니다. 삶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기고, 지워지고, 또 남기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저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누군가의 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로 살았습니다. 한정임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이 함께 왔습니다. 새집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해 보였습니다. 민호 가족이 현관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사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우리 집이에요. 앞으로 잘 살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잘 살아.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밀려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민호도 이제 자기 삶을 사는구나. 그것도 괜찮은 일이야.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서로 아끼며 살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먹을 만큼만. 설날 아침 민호 가족이 왔습니다. 세배를 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세배돈을 줬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너희도 복 많이 받아.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회사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아는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들은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웃으며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4시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엄마 건강하세요. 너희도.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천천히 혼자서 마당에 나가 석양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름도 바다도 모두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행복해. 진짜 행복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서, 감동해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했어. 바다 보이는 집이야. 매일 산책하고, 책 읽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살아. 행복해. 정말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곳, 바닷가 마을, 작은 집, 그리고 한정임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살. 이것이 제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제 빛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내 가치는 남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였어. 내 인생도 남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였어. 그걸 깨닫는데 74시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여러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버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선택이었고 제 삶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때로는 용기를 내어 자신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누구의 며느리이기 전에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자유로우세요.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정임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